이용만의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이 고비라던 정부의 예측과 달리 메르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3차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4차 감염자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벌써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데요. 치사율은 일반 폐렴과 비슷할지 몰라도 감염도는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쾌도남마 한국경제를 장하준 교수와 함께 저술하신 정승일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제가 참 처음으로 뵙는데요. 네. 오기 전에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력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서울대 물리학과를 중퇴하셨죠? 네, 중퇴했습니다. 네, 지금 고졸 학력이십니까? 네, 한국의 고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의 그런 만행들을 보고서 네. 물리학 공부 이건 말이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할 때가 아니다 해서 이제 때려치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계로 투신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치 경제학에 입문을 하게 된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80년대 중반에 사회 구성체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이제 다 그때도 저도 팔로우하시고. 그 당시 제가 논쟁의 주역은 아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부터도 저는 양쪽이 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게 다 한계가 굉장히 심각했고 더군다나 이제 양쪽이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답밖에 안 나왔고요.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이 평상시 제가 느꼈던 것이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는지를 좀 이렇게 그때 가서 좀 정리를 한 거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저술하신 책 중에 하나가 이 쾌도남마 한국경제잖아요. 네. 저도 대단히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처음 네. 나왔을 때. 고맙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가 제일은행도 매각을 했고 네. 대우차도 매각을 했고 이제 이랬는데 그 당시 IMF 원래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 조건 자체가 네. 은행 한두 개를 해외에 매각하고 네. 이런 조건들이 그때 딸려와서 그때 매각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가 많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공식적인 문건에는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공식적인 문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른바 구조개혁 컨디셔널러티라고 해가지고 IMF가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 외환 달러가 없어갖고 부도가 났으니까 예. 월드뱅크랑 IMF가 이제 우리나라에 돈을 꿔주면서 구제금융을 주면서 컨디션을 거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너희들이 안 하면은 안 꿔주겠다. 컨디션이 뭐냐면은 시장 개혁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 얘기도 아니고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 이제 채권단에서 돈을 꿔주면서 조건을 걸거든요. 조건이 뭐냐면은 공무원 줄여라. 그다음에 연금 혜택도 줄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지국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조건을 우리나라한테 건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복지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건 게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네, 말하자면 박정희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깨라 이겁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은 반드시 민영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재벌들도 이제 굳이 말하자면 산업은행이라는 국가기관입니까? 산업은행을 동원해갖고 구제금융 넣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박정희 유산이니까 이거 하지 말고 아예 청산시키거나 매각해라 이거예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동시장을 반드시 유연화시켜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이제 4개 개혁을 했거든요. 그렇죠. 4대 소위 4대 개혁. 예. 네. 금융개혁, 은행개혁, 그다음에 재벌개혁, 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개혁. 이 4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 IMF도 원래 요구를 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뭔가 이제 이면 거래를 한 거 중에 하나가 은행은 적어도 몇 개는 이제 해외 반드시 매각을 해라. 제일은행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참,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 얘기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존에 대선을 한번 쭉 봤더니요. 민주화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선에서 이제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 게 사실은 2007년 대선 때 것 같더라고요. 예. 1987년에는 이제 민주냐 반민주냐, 독재 연장이냐 군사 독재 연장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였고 92년도하고 97년도에 가면은
이제 그 YS와 DJ가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지역주의 문제, 그렇죠. 예, 뭐 그다음에 뭐 호남 대 전두환 비호남, 뭐 영남 대 네, 비영남, 그렇죠. 뭐 이런 구도였다라면 2002년도에 가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노무현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낡은 정치 청산, 뭐 네, 삼김 그렇죠. 정치 청산 이런 게 이제 주요 이슈가 부패 됐고, 정치인들, 예. 물갈이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했고. 물갈이. 거기에 이제 플러스된 게 이제 행정수도 이전, 네. 예, 뭐 이런 문제가 결합이 됐다면 2007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보면은 쭉 이어집니다. 2007년에도 그랬고 2012년도에도 사실상 박근혜 후보가 그때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이슈를 그렇죠. 선점을 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요. 뭐 2017년에 가서도 역시 비슷한 경제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네. 되는데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경제 문제가 선거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물론 이제 그거는 뭐 그 나라의 그 정치 문화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공화당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보다는 뭐 이렇게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테러리즘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주요 아젠다로 하고 싶은데 이제 이 클린턴 정부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제 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그렇죠. 만들어버린 거니까 그런 거랑 연관돼 갖고 저는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는 1997년도 말에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것도 사실은 경제 문제였거든요. IMF 효과가 그렇죠. 분명히 있었죠. 김영삼 정부가 결국은 OECD 가입하고 그러면서 이 외환위기의 주범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김영삼 정부랑 연관되는 이회창은 안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 가까스로 처음으로 그렇죠. 정말로 1.5%포인트 차이. 역사적인 그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경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2년도 선거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그런 구도가 별로 안 보이는데 이제 흔히 하시는 것처럼 이제 2007년도 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 진보 진영의 이 담론 중에 하나가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말기 정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오른쪽 사람들이 보수 쪽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면서 놀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그러면은 밥 먹여주는 민주를 만들어야 된다. 2010년도 초반에 이게 경제민주화 담론이 이제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교수들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같은 그런 이 말하자면 진보 언론들도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은 재벌 개혁을 하지 않는 한 복지국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뭐 일정 정도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맞지만은 그거는 학자들과 전문가적인 얘기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아는 게 뭐고 그다음에 자기랑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들인데 재벌은 먼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 아들놈이 어떻게 공부 잘해가지고 아니면 좋은 대학 나가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모를까 재벌 개혁해갖고 뭐 나한테 뭐가 어떻게 된다는지 상당히 먼 얘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지국가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등록금을 깎아준다랄지 아니면 뭐 의료비를 뭐 가령 암 걸렸을 때 중풍 걸렸을 때 의료비를 제가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이거든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뭐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길어야 버티다가 이제 다 쫓겨나고 사실상 관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계속 추동을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 말도 맞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관료들 특히 경제기획원이라든가 옛날 경제기원 출신들, 재경부 관료라든가 이분들 보면은 뭐 신자유주의 맞아요. 보면은 뭐 가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더라도 옛날 일본 식민지를 했기 때 한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의 뭐 그냥 일본 아베 뭐 후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실제 만나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 다 80년대, 90년대 이 한국에서 장학금 받아갖고 이제 미국에 공부해갖고 레이건 부시 이쪽의 경제 정책에 이제 완전히 그냥 세뇌당하고 온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전 세계 그 정당 중에서 가장 그 시장 만능주의적인 정당이 미국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도 안 거두려고 하고 상속세도 폐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 주에 다 풀어가지고 헤지펀드 뭐 사모펀드 그냥 만능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월가 중심으로 키우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미국 공화당인데 미국 민주당이 있어요.
미국 민주당을 리버럴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우리말로 하면 자유주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는 또 아니에요. 미국의 리버럴은 신자유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리버럴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교수분들이 대부분 다 경제학 쪽은 또 미국서 공부해서 이분들도.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고 들은 그 바람직한 모델이 미국 민주당 모델이에요. 근데 9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처음으로 간신히 집권한 미국 민주당은 과거의 뉴딜 정부 시절의 루즈벨트 민주당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클린턴 정부가 이제 전형적인 경우인데 클린턴 정부는 복지국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클린턴 정부야말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부 그렇죠. 중 하나잖아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어떤 롤 모델, 지향했던 롤 모델이라면은 이제 클린턴 정부식의 미국 네. 민주당 정부식의 어떤 정책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이미 8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이 굉장히 네. 팽배해지면서 그걸 전제하고 그냥 예, 모든 게 그걸 나와요. 깔고서 어느 정도 조금씩 네. 보완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이제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박정희 정부 이래로 이제 재벌 주도로 모든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시장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굉장히 심한 이런 건데 이제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기자.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폐해가 많이 네.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심해졌죠. 엄청 예, 심해졌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에는 그 양 정부의 어떤 주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동하신 분들의 그 뭐 경제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경제 철학 자체가 저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철학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끼고서 그냥 같이 가면서 그냥 묻어가면서 뭔가 약간 그냥 인간적인 것을 약간 추구하는 이런 정도가 경제 철학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두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지 정책들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나오는 기초연금 제도라든지 네, 그런 거는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노동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두 정부인데. 예. 극빈층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국가가 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뭐 4%밖에 안 되죠. 3, 4%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들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참 큰 역할을 한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걸 결국 제거해갖고 기초생활보장급이라는 게 획기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그 당시 강봉균 장관이라든가 그 당시 민주당 집권당 이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왜 이런 쓸데없는 복지하느냐, 국가 예산이 모자란데 이런 엄청난 저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예 이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나 이분들 중에서 이 복지국가에 대한 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고요, 아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기자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 굉장히 불균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를 비교할 때 자본가의 힘이 압도적인 상태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그렇죠. 이런 폐해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많이 나타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느끼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민주주의가 밥먹이 주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뭐 원래 저쪽 찍던 사람은 찍었고 이쪽을 찍어야 될 분들이 아예 투표장에 안 가버렸죠. 예. 그러면서 그냥 몰락해버린 거죠. 시청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 의제조차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포기한 지 오래됐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 역시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와 경제민주화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개혁 진영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좀 더 실천적인 방안들을 도출해 다음 정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복지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 사회 이슈가 됐잖아요. 네. 뭘 해야 되냐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그 80년대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한 분들이 입만 열면 민중 해방을 얘기를 했는데 민중 해방의 내용이 뭐냐? 정치적 해방만이 아니라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거고
이런 걸 하려면은 지금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쌍한 가난한 노인들, 그 다음에 지금 애를 못 낳는 그 아줌마들,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반드시 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노무현 정부가 그 당시에 대통령도 받아주셨고 그래갖고 시작한 게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2006년도에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든 게 이제 그 비전 2030,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플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비전 2030 계획을 집권 초반에 그냥 아예 그냥 밀어붙이고 예산 걱정하지 않고 그냥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정말 한인 거죠. 저도 한이고 대통령도 그게 한이셨고. 사실은 2006년도 그러니까 3년 차 때예요. 그렇죠. 사실상 예. 힘이 정권의 힘이 이제 약해질 시점에 그렇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총리실 출입하면서 그 상황들을 좀 지켜봤던 것 같은데 네. 예,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다음에 추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FTA하고 그러는 바람에 예, 이제 그게 결국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 두 정부의 이제 참여자들, 네. 두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제 경제적인 철학의 어떤 뭐 빈곤이라고 그렇죠. 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이었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복지국가 소사이티를 2007년에 만드는 거죠. FTA 하는 걸 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지국가를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찌됐든 그 당시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만들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지를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예, 그냥 그게 실패한 거예요. 수그러들어 버리고 이게 이제 네. 그 다음에 정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그렇죠. 노골적으로 된 거고. 예, 노골적으로 가속화했고요. 예. 그러다가 2010년도에 경기도 교육감 네. 김상곤 그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 무상급식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이게 사회에 처음으로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게 훌륭한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가지고 촛불 시위를 할 때 분명히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그 곤란한 처지에 있는 그 아줌마들, 어린이 엄마들이 막 촛불 시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경제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가 언젠가는 이게 촛불 시위가 수그러들 텐데 저거를 그 다음 후속 이슈를 가지고 뭘 쌓을 건지를 저 혼자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 급식 문제일 거다. 왜냐하면 이게 다 어린이들 먹을 거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김상곤 교육감이 뭐 저희랑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거를 바로 그냥 치고 나가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당연히 먹히게 돼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자연스럽게 복지국가 문제로 지금 이제 대화가 옮겨왔는데요. 네. 복지국가 이걸 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모든 걸 국가에서 일상적인 걸 무상으로 해주는 걸 복지국가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먼저 무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세금 내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과자 하나를 사 먹을 때도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 하면 다 무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프레임을 좀 잘못 잡은 것 네. 같아요. 사실은 그게 프리가 아니거든요. 세금을 내는 거고.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경제가 잘 유지가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잘 내야지만 굴러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저는 보편적인 보편적 복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그 회장도 복지의 혜택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이 뭐 1년 소득이 한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 제 생각인데 한 1,500 정도는 세금으로 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애들도 이 공립학교 보낼 수가 있고 자식들도 이제 유럽처럼 아예 대학원까지 다 무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누려야지만이 이 부유층들도 세금 낼 맛이 나죠. 왜냐면 내 아들과 나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혜택을 받는 김에 이왕이면은 내 눈높이에 좀 맞게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면 좋겠고 이게 무상급식도 그냥 무상만이 아니라 질 좋은 급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되려면은 이 미국산 소고기가 아니라 친환경 소고기를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동등한 이 복지 혜택 권리를 얻게 하고 그 대신에 세금은 부에 맞게 소득에 맞게 누진적으로 말하자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하지만 누구나가 다 세금은 낼 수가 있는 사실 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죄송하지만 모두 좀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용남 선배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남이가 드디어 상암시에 유를 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조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길을 좀 열어주시고요. 네, 저희 강사들 이익을 수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걱정을 딛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길을 좀 모으시고요. 길을 좀 쏴드려야 되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담아 이용마 선배의 복귀를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용마 선배의 복귀 소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MBC의 선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라는 표현 대신에 선후배, 동료 그리고 MBC 구성원 여러분 이 표현을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2012년 3월에 해고되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오늘이 올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요. 정의를 대변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실현되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일인데 오늘 이렇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까 정말 꿈 같습니다.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 그런 꿈 자다가 꿔본 적 많죠. 정말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요, 병상에서 물끄러미 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 들어왔습니다. 올해의 끝을 장식하는 12월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2월에 빨간 날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하나는 다음 주 수요일 12월 20일입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날이죠. 그걸 보면서 그 순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이야, 이게 예정대로 다음 주에 대선이 치러진다라면 우리에게 아직도 멀었겠구나. 정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냈고요. 결국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고 이용마 기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 하나가 있다. 나의 꿈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의 인생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